한 번만 열어줘. 잠깐만 얘기하자. 그만해. 안 만나. 돌아가. 왜 이렇게까지 해? 문만 열어. 잠깐이면 돼. 문 열어. 가라고! 제발 가. 스토킹이라는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과 행위자가 느끼는 심각성의 간극이 너무 커서 신고가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줄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반해 행위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행위 정도로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다시 만나달라는 것 이상의 어떤 행위도 할 마음이 없다. 이러면서 연락하고 찾아가는데 사실 그 속마음을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제3자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향후 더 위험한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서니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신고를 하고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싫다고 하는데 10번 찍어 오는 사람 있으면 큰일 생기기 전에 상대방은 신고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추세는 당연하게 생각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듯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스토킹 신고가 많아질 거라는 전제에서 어떻게 현명한 이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현명한 재회를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겠죠. 헤어진 후에 전 여자친구 아니면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고 싶은데 스토킹이 문제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걸 알려면 어떤 경우에 스토킹 범죄가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스토킹 범죄는 첫째,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둘째, 정당한 이유 없이, 셋째,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행위가 따라다니기, 접근하기, 진로 막아서기,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기, 문자 보내거나 전화하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하고 다섯 번째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합니다. 요건이 5개나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연락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스토킹이 바로 성립하지는 않아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스토킹이 안 되고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면 스토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 반복적이지 않아도 스토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정당한 이유, 불안감 또는 공포감,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변호사들조차도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 연락 많이 했으면 이건 무조건 스토킹이야. 자백해야 선처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냥 인정하기에는 좀 억울한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잖아요. 정당한 이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분은 스토킹 사건을 좀 많이 접해본 변호사들과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요건 중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뭘까요?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재결합을 위한 연락, 접근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로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도 만남과 헤어지기를 반복했고 이전에도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몇 번 연락했더니 받아줘서 다시 사귀게 된 적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도 상대방이 받아줄 거라는 생각으로 연락했을 수 있으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아무래도 연락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그러니까 부재중 통화를 수십 통 남기거나 문자를 수백 통 하거나 이러면 그러한 연락 자체만으로 상대방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찾아가는 경우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내 집 주변에 헤어진 전 연인이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또 문자 내용에 협박이나 욕설이 들어가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가 되려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을 때는 너무 많은 연락을 해서는 안 되고 문자 내용도 애원이나 부탁 정도는 괜찮지만 협박이나 욕설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상대방 집은 찾아가면 좀 안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랑 헤어지고 나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난 항상 널 지켜볼 거야. 이런 감정 섞인 문자들은 절대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 반복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 기준은 뭘까요? 사실 이건 기준이 없습니다. 판례 중에는 2번 연락해도 반복이라고 본 판례가 있고 2번은 반복이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건 수치적으로 몇 회 이상은 된다, 안 된다 이런 기준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뭐 연락한 내용이라든지 연락한 시간, 연락한 방법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은 카카오톡 문자 같은 경우는 다들 단어 몇 개를 끊어서 보내잖아요. 사실 수십 개 문자 보냈다고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문장이거나 몇 분 사이에 단기간에 이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카톡 횟수가 많다 하더라도 반복적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주로 문제되는 스토킹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스토킹은 이런 유형 말고도 요즘은 거의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서 모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층간소음관계, 그리고 아니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갚아달라고 여러 번 연락했더니 스토킹으로 고소되는 경우, 가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는데 이것을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경우, 심지어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에서 받고 싶지 않은 연락이 지속적으로 오는 경우에 배우자 일방을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불륜 관계인 상간녀에게 본처가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경우 상간녀가 본처를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사이버 스토킹 사건도 많은데 유튜버 등 1인 방송을 하면서 특정 개인의 사진을 올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또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계정에 다른 사람 사진을 프로필로 올려놓고 마치 그 사람 계정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성매매 광고를 하는 경우, 이 모든 것이 다 사이버 스토킹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스토킹은 처음에는 피해자였다가 항의를 잘못하는 바람에 오히려 스토킹 범위에 대해서 가해자로 역전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유형들입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런 최신 유형의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스토킹 유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